임진왜란 해전사 하다 보면은 조선배와 일본배의 특수성, 이제 거북선뿐만이 아니라 판옥선이나 일본의 새끼분의 아타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게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사극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점점 이런 게 이제 드라마에서도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논문으로도 나오고 주장으로도 나왔던 건데, 배를 만들 때 밑에가 이제 뾰족한 거를, 요즘 배들이 다 그렇죠. 뾰족한 거를 첨저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첨저선을 하려면 두 개를 붙여야 돼요. 그 여기를 붙여서 못으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벌어집니다. 무거운 무게가 나오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고의 장점이 좌우폭이 넓고 무게를 엄청 지탱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통으로 기둥처럼 있으니까 안 빠지죠. 그래서 많이 실을 수가 있는데, 측면에 화포를 놓고 쏴요. 그러면 대포는 반동이 있으니까 배가 밀려요. 근데 첨저선이면 쏘면 뒤집어져요. 폭이 좁고. 그래서 일본이 대포가 없었던 게 아니고 배에다가 장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영화 한산에는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다람에는 대포가 나왔는데, 원래 대포를 다람에서 썼어요. 반동을 안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에는 있다고 걸 다람했는데 그건 좀 뻥이었고 작은 구경의 대포를 달아서 앞으로만 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해전의 화력에서 조선군이 훨씬 유리했던 거죠. 이게 평저선의 장점인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저선의 장점을 자꾸 찾게 된 거죠. 바닥이 평저선이니까 뱅글뱅글 돌 수 있다 주장이 나왔는데, 그리고 사료에 보면 그 조선 후기에 만든 그 해군 훈련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좌우가 번갈아 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쏘고 뱅글 쏘고 이렇게 생각하네요. 근데 이게 여기 편견이 뭐냐면 꼭 싸울 때 하나 쪽에만 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쏘고 이렇게 해서 쏘고, 왜냐면 타겟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근데 이거는 절대로 그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무리 평저선이라도 바다에서 그렇게 돌렸을 때에 부하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우리는 팀플레이입니다. 절대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객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횡대로 안 하고 하객진을 한 게, 앞에 가면 달라붙으면 얘가 나가서 옆에서 쏴준다, 이런 팀플레이를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옆에 또 작은 배들이 따라가요. 근데 얘들이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면 진법과 전술의 기본, 하객진을 써서 이수인 장군이 훌륭하다면 이게 하객진을 망치는 행위야. 사실 거북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완전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도 답을 못 내릴 게 꽤 있어요. 근데 거북선 이야기는, 거북선이 실체가 뭐냐보다 거북선에 관한 전설이 오는 과정이 역사예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서점에서 무슨 책을 봤는데, 그 제목도 잊어버렸고 저자도 잊어버리고, 근데 그분이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거북선에 관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게, 어느 날 술집에선가 얘기하다가 잠수함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해군대회가 따귀를 때렸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철갑선이다. 그럼 또 이제 철갑선이 아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철갑선이면 뭐가 다르냐는 거. 예를 들면 잠수함이,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그건 잠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한국의 자랑이 아닌 게, 잠수함을 만든 애가 자동차는 왜 못 만들었어? 미사일은 왜 못 만들었어? 이렇게 되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더 모욕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무엇이 좋은 것이야가 아니고, 이것을 어떤 역사적 현상을 분석할 때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그 중요하다는 것의 내용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게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거북선이란 건 우리가 감정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자라는 게 이제 취지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미화된 부분이 많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제가 이제 깎아내리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그 미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을 떨궈내게 돼요. 김한식 감독님 만든 그 3부작 중에 명량에서 이수인 장군이 탈영병이 갑자기 막 슬픈 얘기하니까 들어주는 척 하다가 그냥 한 칼에 목 날려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수인 장군 그런 양반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맨날 봤던 그 성웅 이순 씨는 맨날 첫 장면이 가다가 병사가 막 힘든 일 하고 있으면 내려서 우통 벗고 막 당신이 들어주고, 굉장히 인정 있는 것 같지만 저런 식으로 하면 조직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요즘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옛날의 사회 통솔하는 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환경을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수인 장관은 한 번도 우통 벗고 병사들하고 같이 손수레 밀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권위주의적인 분이요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가장 좋은 군대로서 잘 기능할 때에 이 방법이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수인 장군이 조선시대에 우통 벗고 막 병사도 같이 일하면 병사가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야 저런 사람 믿어도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산불 났을 때 마이크 잡으러 뛰어가는 대대장 연대장과 물통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앞으로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는 지휘관이 있대요. 어느 지휘관이 훌륭한 지휘관이겠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물통을 들고 뛰어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때를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괜찮아요.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마이크 잡으러 뛰어가셔야지. 중요한 건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기게 하는 게 이런 지휘관이라는 거죠. 뭐 중간에 뭐 때렸을 수도 있고 겁을 줬을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신뢰를 끌어낸다는. 엄하게 해서 강제 노역으로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엄한데 신뢰를 얻는. 백성들이 힘든 거야. 세금도 많고 일도 많고 전쟁은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어. 근데 진지공사를 해야 돼요. 백성들이 하고 싶냐고요. 돈도 안 주고 시켰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정말 옛날에도요. 마음 착한 수령이나 지휘관은요.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두드러 패? 두드러 패면 말 듣나? 도망가거나 뭔 일 납니다. 일도 엉망으로 하고. 중요한 건 해도요. 한 달도 못 가 무너지게 부실공사를 해요. 그럼 훌륭한 지휘관이란 뭐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돈도 못 주고 군량도 없는데 백성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는 지휘관이 훌륭한 지휘관인 거예요. 힘든 거 알아, 이분도. 정말 백성도 먹을 거 없고 근데 성벽도 완벽하게 쌓아놓고 다 했어. 제일 훌륭한 지휘관이거든요. 이수인 장군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인 장군 전사했다. 백성들이 울고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하는데 굶주린 백성들이 나라가 원망스럽고 힘든데 그래도 외적과 싸워서 물리치는 게 더 낫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휘관을 믿고 따르는 그렇게 만들었던 지휘관이기 때문에 훌륭한 지휘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초상화가 한 4개 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수인 장군의 용모를 설명한 글은 딱 하나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용모를 표현할 때는 지금 우리들이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결론은 미남형은 절대 아니고 관상만 봐서는 이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정말 말보다 주먹이 없어요. 딱 그런 느낌이고 옛날에는 하여간 너무 이렇게 한국을 구한 분 성웅화되다 보니까 역사와 종교가 있다면 종교라는 건 특수 영역이잖아. 또 성자를 쓴다고 해도 뭐 옛날에는 또 그런 게 많으니까요. 로마 황제도 다 신이고 일본 사람도 웬만하면 신사에 가고 하는데 근데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황제나 또는 일본도 신사에다 이렇게 할 때는 그분들 용모를 신처럼 안 바꿨어요.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놨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용모지상주의 그런 거 좀 그게 다 그런 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조가 바보 같고 옛날에는 거의 바보처럼 나왔죠. 요즘은 바보라기보다는 좀 나쁜 놈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 임진왜란 하는 과정에서 선조가 영리한 결정을 많이 내리고 말하고 판단하는 거 보면 신하들보다도 상황 판단을 잘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조금 단점이 아무래도 관료들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뭐 나가서 농사 짓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지식인 같은 경우가 되게 있어요. 밑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세상 물정 진짜 모르고 뭐 이런 거 많은데 선조는 더 못할 것 같은데 젊어서 좀 장사도 하고 궁 밖에서 오래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판단력이나 이런 게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막 분노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똑똑하고 뭐 영리하다고 해도 모든 일에 항상 영리하진 않은 거죠. 다른 일 할 때는 되게 똑똑한데 여자들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러면 영 바보같이 구는 애들이 있어요. 옆에서 봐도 한심해 죽겠어. 그리고 뭐 할 땐 똑똑한데 돈 거래할 땐 또 바보 같아. 모든 인간이 다 그런 면이 있는데 선조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가장 크게 떨어졌던 것이 그 이순신 장군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조가 변명하는 이유가 아니라 왕이 그러면 안 되는데 좌우간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이순신을 쫓아내야겠고 또 그 자리에 원군을 안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작전을 꾸미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책에서 많이 할애를 했는데 이거는 선조가 영리하다 바보 같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신하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가 많았는데 이순신 장군 관련 문제만 나오면은 사람이 완전히 180도 돌변을 한다. 그래서 왜 이런 거대한 실수를 하고 이런 거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가는 제가 오늘은 다 말씀 못 드리고 책에서 이제 길게 썼는데 그런 얘기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이 뭐 너는 왜 선조 편드냐 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제대로 좀 한번 해명했으면 좋겠어요.